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프랑스 파리 현지 시간 기준으로 28일 오후 4시 30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0시 30분, 2030년 세계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할 투표가 시작됩니다. 대략 15시간 정도가 남았네요. 정부와 재계 인사들이 파리로 총출동해서 마지막까지 유치 활동을 벌였고요. 부산 시민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2030 월드 엑스포 유치가 확정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판세를 놓고 보면요, 얼마 전까지는 솔직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많이 밀린다는 분위기였는데요. 이제는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수준까지는 왔다고 합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에 따르면요, 이 유치가 확정되면 총 사업비 약 6조 5천억 원이 투입되고 2030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관람객 3,480만 명이 찾아오고 생산 유발 효과 43조 원, 부가가치 18조 원, 고용 창출 50만 명 등의 경제적 효과도 달성될 거라고 합니다. 물론 예측치이긴 합니다만요. 마지막까지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KBS 기자들과 함께 원탁의 기자들 K가 찾아가는 날인데요. 잠시 후 원탁의 기자들과도 함께 세계 박람회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경제계, 정치권 다들 원팀으로 뛰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 파리에서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는 디지털 정부의 민낯을 한번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행정망이 하나 두 개도 아니고 잇따라 먹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KT, 서울 소방망 일부까지 또 마비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또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겠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됐는지, 대책은 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퀴즈. 엑스포랑은 전혀 상관없는 퀴즈 정답인데요. 매년 이맘때 되면요, 내년 이것을 준비하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대형 커피 전문점 가면은 이걸 준다는 이벤트를 많이 내거는데요. 커피를 몇 잔 이상 마시면, 도장 몇 개 이상을 모으면 이걸 드립니다. 이런 걸 내걸죠. 어떤 업체에서는 이게 워낙 인기가 많아서 중고시장에서 웃돈까지 붙여서 팔릴 정도죠. 그런데 올해는 좀 인기가 좀 시들해지는 모양입니다. 몇 잔 이상을 마셔야 된다. 음료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소비자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일정을 정리하고 그날 있었던 일이나 생각 등을 적는 공책, 장부같이 생기기도 있고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우리말이나 영어 다 보내주셔도 정답으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예쁘게 꾸미는 것도 요즘에 그 취미생활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걸 줄여서 다꾸라고 하면서요. 다꾸, 꾸미기.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스튜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909님이 달력이라고 보내주셨네요. 달력. 이거 안에 달력이 또 들어있기도 하죠. 2101님 또 빠르게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뉴스 정리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는 약간 조정을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사실은 이제 온라인 쇼핑 대목이라고 하는 이제 사이버 먼데이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소폭 떨어졌는데요. 다우지수가 0.18%, 나스닥 지수가 0.13%, 대형지수지 S&P 500 지수도 0.19%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연말 이제 쇼핑 시즌을 맞아서 미국 소비자들 지갑을 좀 열고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네. 지난주까지 뉴욕 증시가 주간 기준 4주 연속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날 발표됐던 것 탄탄한 이제 소비 흐름과는 좀 달리 미국의 주택 지표는 부진합니다. 이게 주택이라는 게 이제 금리에 민감하다 보니까 금리가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10월에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주 최대 뉴욕 증시의 이제 변수라고 하면 연준이 굉장히 이제 통화 정책 방향을 할 때 이제 주시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데요. 네. 10월 통계분이 발표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뭐 올해 마지막 이제 FOMC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 전망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네. 이 지수 발표에 따라서 연준이 이제 추가 긴축에 대한 여부가 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국제유가 또 내렸습니다. 일단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간 휴전 이틀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죠. 예, 중동 지역에 대한 이 지정학적 불안감이 좀 해소되면서 서브텍사스산 중진유는 74달러대까지 그리고 런던에서 거래되고 있는 브렌트유는 80달러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코스피는 소폭 하락했거든요. 2490선대로 밀렸는데 지금 출발은 좋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16포인트 넘게 올라서 2510선 네. 코스피는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3포인트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512 그리고 813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가리키고 있네요. 자, 그리고 때 되면 한 번씩 짚어봐야 하는 그 전세 사기 문제. 전세 사기 특별법으로 인해서 그래도 좀 피해자분들이 좀 구제받지 않을까 기대가 좀 컸었는데요. 어떨까요? 반응들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이 지난 6월 1일 날 시행이 됐거든요. 벌써 반년 가까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6개월 지나서 이게 전세 사기 특별법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이 빌라 이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이 피해자들한테 금융 지원을 좀 해주자. 네. 뭐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한 10년 동안은 무이자로 대출 좀 해주고 또 피해자가 원하면 이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서 LH가 취득한 이후에 저리로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행 6개월 동안 통계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의 집계를 보게 되면 한 8,284명이 이제 피해자로 결정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추세로라면 한 연말께 가면 10,000명 정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이제 피해 신청하면 이제 그걸 선별하는 작업이 있잖아요. 한 82% 정도가 가결이 됐고요. 네. 8.5% 정도는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들의 연령대를 봤더니 10명 가운데 7명이 20, 30대 젊은 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계약이 굉장히 미숙한 친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고. 사회에 나오자마자. 맞습니다. 피해자를 이제 지역 분포별로 보게 되면 서울이 25%로 가장 많았고요. 그 뒤를 인천, 경기를 순이어서 수도권이 전체 피해자 3명 가운데 2명, 66%로 집중이 돼 있었고, 근데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이게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주택을 이 피해자들이 원하게 되면 LH가 우선 매입해서 네. 거기에다가 저리로 이제 좀 주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통계가 한 건도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뭐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도 있었지만 예. 이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실제 피해자들한테 도움이 됐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실효성 여부를 좀 판단하기 좀 이른 게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계속해서 좀 필요할 텐데요. 관련된 게 또 새로 나온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앞서서 제가 이제 LH가 피해 주택에 매입해서 피해자들한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절차가 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사기 특별법이 무용지물이 아니냐라는 건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피해 주택이 다 가구 주택이라면 네. 다세대는 세대별로 등기가 다 돼 있어요. 근데 다가구는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이게 선착순으로 세입자부터 차례 돈을 받게 됩니다. 네네. 먼저 이제 이 근저당 설정했거나 아니면 이제 이 전세 등기를 하신 분들이 먼저 돈을 돌려받고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
환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럼 당연히 후순위입자는 경매를 원치 않겠죠. 네. 이렇게 이해관계가 엇갈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임차인 전원 동의가 좀 어려워서 이 전원 동의해야만 LH가 매입이 가능했는데 이걸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제 을과 을의 대결의 양상으로 치닫는 걸 막기 위해서 만에 하나 이제 이렇게 전세보증금 회수가 좀 어렵다. 경매를 네. 통해서도 이런 다가구 주택의 후순위 세입자들이 동의하게 되면 우선 매수권을 넘겨받아서 피해 주택을 매입해서 이런 후순위 세입자도 이제 만에 하나 이제 이전이라면 나가야 되거든요. 네. 반강제로 경매가 진행된 이후에는. 그러나 이번에는 후순위 세입자도 LH와 새로 임대 계약을 체결을 해서 기존 임대 계약은 무시하고 체결해서 이 기존에 살던 집을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이 다가구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청년 주택 드림 대출 이거는 어떤 정책입니까? 이게 아마 그 청년 이제 주택 드림 대출이라는 게 이제 당정이 네. 청년들의 내 집 마련 플러스 출산율까지 좀 감안한 조치인데요. 네.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청년들을 위해서 주택 드림 청년 통장을 신설합니다. 청약 통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 수준까지는 연 2%대 저금리로 장기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이 골자입니다. 분양가의 80%까지 2%대. 2%대. 그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1%대로 낮아져요. 오, 자, 네. 그래서 무주택 청년들한테 상당히 좀 매력적이죠. 그리고 이제 뭐 최장 40년까지 이제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결혼하거나 또 출산하거나 다자녀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금리가 적용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출산,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도 좀 줄어들 수 있어서 이게 청년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 아니냐라는 이제 평가는 받고 있는데 다만 네. 분양가 가이드라인이 좀 걸림돌입니다. 분양가 기준이 6억 원 이하. 아하. 그리고 국민평형이라는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당첨되면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거든요. 물론 뭐 지역에서는 충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서울에서는 조금 그렇네요. 맞습니다. 이제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분양가 6억 원 이하 아파트 찾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양가 기준을 두고 야 그러면 이게 지금 청년들은 서울에 살지 말란 얘기냐? 이런 이제 불만이 나올 수 있어서 이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이제 일률적 기준에 대해서는 네.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서울 지역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예요. 2019년 12월에 도입이 됐는데 올해 이제 12월부터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시작이 됩니다. 고농도 이제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 내년 3월까지 4개월 정도 적용되는데요. 이렇게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과 같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전국적으로 약 61만 대 정도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들 차량이 운행하다 적발이 되면 주중에 하루에 한 10만 원의 이제 과태료가 이제 부과가 된다고 하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뭐 소방차라든가 구급차라든가 긴급 차량 네. 또 장애인 차량의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KBS의
김준범 기자, 서영민 기자, 조정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첫 번째 이슈가 약간 좀 불안합니다. 네. 걱정이 되는 이슈. 이게 전산망. 사실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자랑거리인 나라인데 이 이슈를 저희가 준비한 게 어디 그냥 한두 번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행정망만 해도 벌써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한 4번 되거든요. 예. 사실 어제 소방에서 운영하는 차량 동태 관리 시스템. 쉽게 얘기해서 어제 터진 거죠. 예, 어제. 쉽게 얘기해서 그냥 소방차에 달린 소방차 전용 내비게이션. 우리가 119 신고를 하면 네. 신고 위치가 어딘지를 소방차 내비게이션에 띄워주는 그 시스템이 소방차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렇죠. 네.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먹통이 됐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냥 주소지 보고 수동으로 찾아서 소방차들이 어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러니까 소방대원들 핸드폰 보고 예, 뭐 핸드폰이든 뭐 본인 내비게이션이든 네. 뭐 소방은 뭐 1분 1초가 다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게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제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망의 토대가 되는 게 KT망인데 예. KT망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사고가 지금 최근 한 일주일 남짓 사이에 너댓 번 있었는데 역순으로만 정리하면은 24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는 모바일 신분증 사이트가 목통이 됐고요. 네. 23일에는 조달청의 나라장터가 목통이 됐고, 네. 22일에는 행안부의 주민등록 시스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민원인들에게 표출되는 건 아닌데 네네. 그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쓰시는 주민등록 시스템이 목통이 됐고, 17일, 그러니까 이게 가장 컸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정부24 사이트가 전부 마비되고 또 그 공무원들이 쓰는 세월망이라는 망이 거의 한 이틀 반 정도 먹통이 됐고 사실 뭐 전산망 사고라는 게 뭐 늘 일어납니다. 늘 일어나는데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어떤 사고가 한번 빵 터지면 비슷비슷한 사고가 다 평소에는 보도 안 되다가도 보도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네. 뭐 그런 경향도 있다고 이제 감안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많긴 합니다. 지금 거의 뭐 한 7일, 8일 사이에 한 5건이 연달아 일어났으니까 왜 일어나 싶죠. 네. 이게 어쩌다 한 번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일주일 사이에 지금 한 4건이 잇따라서 터지다 보니까 이거 뭐지?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걱정들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그 소방망과 예. 관련해서는 서울소방본부가 입장을 내놨는데 이걸 듣고 있으면 더 걱정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대응 자세 측면에서 KT 회선의 장애이지 우리 잘못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의미하는 게 네. 크네요. 문제가 있다는 지점이 문제가 나왔는데 내 잘못은 아니다라는 말, KT 회선의 잘못이다라는 말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방관들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신고 지점을 전송했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장애는 없었다. 사실 그 업무용 휴대전화도 민간통신망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만약에 뭐 우리 전용망이 필요 없다면 핸드폰으로 된다면 사실은 내비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 거기로 뭐 카톡 보내줘서 그걸로 복붙해서 티맵이든 무슨 맵이든 해서 가면 되죠. 가면 되긴 되는데 전용망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고 이 전용망이 24시간 원활하게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거대 재난 사태가 오면 네. 그때도 민간망은 문제가 있더라도 이 망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내 잘못은 아닌데 동시에 실제로 사설망은 괜찮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 뭔가 앞뒤가 네. 바뀌었네요. 네, 사실은 한 100개 정도 이상의 출동 건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일일이 그렇게 사설망으로 이용을 해야 됐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좀 경각심을 좀 더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럴 거면은 이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차량 동태 관리 시스템이 애초에 왜 필요했겠느냐. 다 그냥 소방대원들 핸드폰 쓰라고 하지. 네. 또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는 거고요. 좀 씁쓸하네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잇따라서 터지다 보니까 혹시나 이거 무슨 뭐 북한의 소행 아니야? 디도스 공격 아니야?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사고 원인에 대해서 지금 나오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결과 이제 발표를 시간이 걸렸는데 좀, 이게 사고 원인을 설명하는 과정이 말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처음에 물론 처음부터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뭐 밝혀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처음에는 이제 전산망 사고 그러니까 정부
그 행정망 오류 같은 경우에는 전산망 사고 전날에 뭐 L4 운영 체제 업데이트 중에 뭐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라고 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사고 뭐 이틀 뒤에는 네트워크 장비 중 하나인 L4 스위치가 좀 의심된다라고 발표를 했고 25일에는 이제 네트워크 연결하는 라우터 부품이 이상이 있다. 하드웨어가 손상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 이 과정에서 조금 이상한 게 19일 날 예. L4 스위치가 의심된다고 발표를 하면서 그 25일 날 브리핑하는 내용을 보면 19일 오전 7시에 라우터 교체 후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네트워크 장비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이게 지금 문제가 조금 다른 데서도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성급하게 발표를 하고 아니 문제 원인을 지금 뭐 정확하게 찾지도 못하고 이런 좀 과정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제 소방 그 전산망까지 포함하면 5건의 예. 전산망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핵심은 첫 번째 7일부터 어제까지 사건입니다. 열흘간 5건. 결국 핵심은 첫 번째 사건 정부 24 그 공무원 전용 세월망이 56시간 동안 마비됐던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핵심인데 사실 이제 사고로 비유하면 그게 홈런이고요. 나머지 4건은 뭐 안타나 땅볼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전산망 마비인데 그 홈런이 되는 사건의 원인이 그제쯤 정확하게 이제 밝혀졌는데 라우터라는 장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라우터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 집에서 공유기 많이 쓰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는 거대한 인터넷망과 집에 있는 홈 네트워크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성격의 망을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게 이제 라우터. 네. 흔히 볼 수 있는 게 공유기. 우리 해외에 나가면은 이렇게 해외 그 들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뭐 상호, 뭐 동굴이 등등 있는 뭐 네, 그런 네. 것들도 라우터거든요. 네. 동글, 에그 뭐 이렇게 서로 부르는. 다른 성격의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그 물리적인 기기 하나 부품이 고장나서 큰 마비가 됐다라고 현재까지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사실 고장 날 수 있습니다. 모든 부품은 고장 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당연히 전산망도 마비될 수 있어요. 저희 KBS도 가끔씩 내부 망에서 버벅거릴 때 있거든요. 당연한 건데 그 사후 대처가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 17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 시작 오전 9시 전부터 행안부 인지를 했습니다. 아 문제가 있구나. 네네네. 근데 그날 18시 업무 끝날 때까지 공지를 안 했어요. 전 국민들한테. 그래서 전부 다 동사무소 찾아가서 알았고 그때 뭐 뉴스 속보는 나오긴 네. 했습니다. 예, 동사무소 찾아가지 않고 뉴스 안 본 분들은 그런 일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컨트롤 타워 보통 이제 이것도 일종의 뭐 광의 사회 재난에 들어올 텐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아니, 당연히 사고 날 수 있죠. 당연히 사건 사고 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그 원인을 밝혔냐 그 컨트롤 타워 측면이 저는 가장 큰 문제이고 지금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정책 공약의 무게를 생각하면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전무하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산 사고가 안 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전산화를 안 하는 거라서 뭐 장부로 수기로 쓰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한 거고요. 사실 디지털화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겪는 건데 조금 전에 김준범 기자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후 대처 백업이라도 제대로 돼 있었으면 그래 빨리빨리 뭔가 전산망이 전환이라도 잘 되었더라면 이런 불편은 없었을 텐데 그게 왜 안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가 어디 나가서도 IT 강국이라고 좀 떵떵거리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그 KT가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었어요. 계획이 심지어 정부 전용 통신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거 아마 전 세계에서 다 몰려들 거예요. 경쟁이. 네. 과연 이런 사고를 뭐 제일 최근에 낸 사고는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한국이라는 국가의 전자정부 이미지가 매우 좋았다가 그렇죠. 이번에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알려졌을 텐데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다만 저는 뭐 너무 자학할 필요는 없는 게 저희가 뭐 정부 24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택스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잘 돼 있고 편리한 건 최고예요, 분명합니다. 최고예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매우 선도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대처하는 실력은 평상시 실력만큼은 안 나오더라. 그거는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고쳐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고장 나본 적이 없고 대응할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오히려 이런 일이 터졌을 때 허둥지둥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대처하는 모습까지도 해외에서는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저렇게 디지털 정보 잘 돼 있는 나라에서 이런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근데 반면에 이제 민간 기업들 통신 사고 나면 정부에서 엄청나게 이제 엄청 몰아붙이잖아요. 혼내죠. 예, 그때 카카오톡 맞아요. 그 장애 때도 화재 때문에 난 거지만 이중망 안 해놨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이제 뭐 몰아붙였었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라, 보상안 마련해라 하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은 조금 그동안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오던 정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이번에 보상이 되나요? 보상 네. 얘기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행정 부문이어서 특히나 일단은 많은 분들이 뭐 전입 신고를 못했다거나 어떤 행정적인 서류를 떼지 못해서 불이익을 겪는 경우에는 그거를 지연을 시켜주겠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날짜를 뒤로 좀 네. 미뤄준다라든지. 아까 그 조정인 기자가 카카오 얘기했지만 이게 일종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에요. 정로카불인데 정부 가면 로맨스, 카카오 가면 불륜인데 그때 카카오 10월 데이터 센터 화재 났을 때 예. 직후에 그 카카오 대표들이 90도로 사과를 했고요. 당시 대표 남궁훈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달 지나서 1월에 사고 보고서를 다 공개를 해서요. 뭐가 문제 있었는지 다 오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로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쿠폰을 줬고 네. 그다음에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상 전 국민 회원 4,800만 명에게 이모티콘을 나눠주는 나름의 보상을 했어요. 네. 아까 전입 신고 많았습니다만. 전입 신고 뭐 그게 뭐 충분했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근데 전입 신고 같은 경우는 못 간 분들이 뭐 지연은 지연 시켜주면 문제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때 들어간 시간 비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공지도 안 해주잖아요. 공지 한번 하면 안 갔을 텐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건 아직 이런 방구가 없기 때문에 카카오라는 요즘 가장 공격받는 민간 기업도 하물며 그렇게 했는데 정부가 이렇게 뭐 대충 시간 가면 넘어가겠지라는 태도로 간다면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아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카카오 끊겼던 시간 기자. 네. 혹은 뭐 그 보상을 해준 것 대비 끊겼던 시간이나 피해라고 하면 사실 이번에 정부 전산망이 마비됐을 때 오히려 더 많은 피해 혹은 금전적 실질적 손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때는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이모티콘 다 쐈고 그런 식으로 보상 체계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사실 정부가 그렇게 민간 기업처럼 돈을 버는 곳은 아니니까 돈을 평소에 벌어갔으니 돈을 이번에 지불하라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충분한 책임 추궁과 충분한 그 보상 내지는 설명, 보상이 아니면 설명이라도 충분히 해야 될 겁니다. 책임이라도 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행안부 이상민 장관에게 조금 시선이 쏠리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상민 장관도 지난 17일 그 첫 번째 전산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 당시에 해외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디지털 정보를 홍보하기 위해서 유럽 지역에 갔다가 네. 예, 해외 출장 목적이 그거였는데 그래서 약간 조금 체면을 많이 더 구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이제 뭔가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순히 그러면 내년에 뭔가 좀 필요한 IT 분야를 좀 보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좀 증액하면 될까? 근본적인 대안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뭐 무슨 거창한 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매뉴얼이라도 좀 확실하게 정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 9시 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놓고 그날 업무 끝날 18시 지날 때까지 그 8시간 동안 물론 언론에는 보도가 됐습니다만 정부 차원의 공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공지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매뉴얼이 없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도 없었고 그다음에 사실 뭐 라우터라는 부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품은 고장이 나는 거니까.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게 이번에 전혀 없었어요. 우왕좌왕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을 정비하고 우리가 대부분 뭐 컨트롤 타워라고 거창하게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사고가 났을 때 어느 부처가 키를 쥐고 혹은 어느 부처에 무슨 실국이 키를 쥐고 움직인다라는 거라도 정비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그 다음에 뭐 디지털 플랫폼 통합을 한다는 그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거를 어떻게 계획을 짰는지를 확정하고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그래 정부가 노력하는구나라고 점수를 줄 수 있겠죠. 실제로 이번에 그 정부 전산망 가장 큰 사고가 난 이유 내지는 그 과정을 앞서서 설명을 많이 했지만 라우터, L4, 뭐 스위치 뭐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 라우터라는 장비 어떤 중간에 연결되는 그 장비에 전원을 꽂았는데 이 장비가 안 들어왔다요.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전선에 문제가 있었던지 아니면 뭐 어디 단속이 있었던지 뭔가 그러니까 그 코드를 전원을 꽂았는데 안 됐다. 이걸 발견하는데
한참 걸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무슨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전기가 들어오는지 확인만 하면 됐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얘기니까 그게 안 되는 데는 단순히 우연히 아주 운이 안 좋게 그 전원이 안 들어왔다가 아니고 평소에 그걸 감독하는 매뉴얼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통신 장비들도 어렵고 저도 그런 서버실이라든지 그런 SI 업체라고 그걸 이제 대행해주는 네. 그런 기업들도 많이 취재를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들어도 잊어먹고 들어도 잊어먹고 전산 장비 네, 자체가 네. 뭐 한두 개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특히 공공 IT 시스템을 발주하거나 이걸 관리할 때 대기업 참여를 너무 제한시켜서 중소기업들에게 이걸 또 맡겨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도 있는데요. 이것 자체는 또 어떻게 보세요? 단호히 반대합니다. 단호히 그러니까 대기업도 반대라면은 통신 장애가 발생하고 사고가 나지 않나요? 어제 난 사고가 KT망입니다. 뭐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일단은 어느 기업이나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매뉴얼의 문제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의 문제라면 그걸 발주한 기관의 문제가 더 크다면 크지 결코 밑에서 그 실무적인 일을 수행한 기관의 책임이 크다라고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일단 첫 번째 있고요.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그 중소기업을 좀 더 우대하는 방향으로 된 것이 지금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013년입니다. 그 박근혜 정부 당시입니다. 네. 근데 사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대기업들이 다 가져가니까. 그리고 대기업들이 가져가는 것의 문제는 우리나라 이 전산망 대기업들의 특징은 자기 그룹사의 전산망을 자기가 관리합니다. 여기가 계열사들이 네, 그러니까 계열사 걸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가 무슨 자유경쟁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그 계열사 일감만 따박따박 먹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데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 전산망 사업이 있으면 헐값 수주합니다. 이게 돈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수주하고 보는 겁니다. 수주해도 되니까 자기 사업은 원래 굴러가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중소기업들이 이 바닥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은 대기업 헐값 수주하는 대기업들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내버려 두자 그게 건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특히나 우리나라 경우에 안 그래도 거의 모든 리소스가 대기업에 다 집중돼 있는데 네. 중소기업이 클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장이 정부 조달 시장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정부 조달 부분이 그 규모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좀 더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 첫 번째는 대기업도 사고를 낸다. 두 번째 이 시장을 중소기업에게만 개방하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대기업들도 상당 부분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부분은 점점점 더 대기업들에게 개방하고 있어서 그 개방 비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가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대기업한테 맡겨야 된다. 이건 옳지 않은 해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종의 뭐 본질적인 건 아니다. 예,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처방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대기업 쪽은 늘 불만이었죠. 사실 정부가 발주하는 700억 원이나 1000억 원 이상의 큰 IT 산업은 대기업의 입찰 자체를 막아왔기 때문에 네. 왜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가느냐가 불만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사고가 터지니 잘 됐다. 이번 일을 기회로 대기업의 참여 문호를 열어달라라고 여론을 조성하는 건데 아까도 서 기자가 말씀하셨지만 어제 소방 사고도 KT 거였고요. 찾아보니까 올 5월에 그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에서 차세대 금융 시스템 설계하다가 그것도 사고가 났는데 SK 거였고요. 또 사회보장 우리 어떤 기초연금이라든지 사회보장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행복 이음 시스템인 건데. 네. 그것도 지난해 한번 마비가 됐는데 LG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기업이 들어가면 사고가 안 나고 대기업 중소기업이 들어가면 사고가 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러한 거는 대부분 이제 무슨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뭐 라우터, L4, 뭐 서버, 장치 시설 산업이잖아요. 네. 장치 시설은 좋은 장비를 갖다 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용 기간 동안 유지 보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유지 보수를 누가 더 잘할 것이냐 결국 그 책임 기관이 관리하는 것이고 결국 그 일감은 그 현장에서 일하는 그 중소하청 업체에 갈 수밖에 없어요. 설사 그게 대기업이 그 사업에 참여한다고 해도 자기들은 보통 대부분의 과정은 설치만 하고 빠지지 그 유지 과정은 대부분 하청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지 보수에서는 대기업이 들어온다 들어오지 않는다가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갑자기 대기업 참여 문호를 열어주자는 것은 진짜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7007님이 전산장비 관리업체 직원들 고용 조건이 최악입니다. 극한 직업.
이직률이 엄청납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1774님은 재난 문자 보내는 곳에서 전국에 문자 한 통만 보내줬어도 좋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 보내주셨고요. 강유희님, 제대로 된 문제 해결과 대처가 아니라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게 씁쓸합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너무나 감사합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요거 쓰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색색의 볼펜, 형광펜으로 직접 써내려가는 그런 맛이 좀 있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PC에 애플리케이션으로 쓰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일정을 정리하고 또 일기를 쓰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필기하기 위해서 쓰던 이것. 예, 4글자. 특히 커피 전문점 가서 요거 이제 예쁜 디자인에 그 회사 마크 찍혀 있는 거 그런 거 좀 구하려고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커피를 뭐 15잔, 음료 20잔 이렇게 마셔야 된다고 하니 그래서 그런지 물가도 높으신데 인기가 좀 시들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장부 아니고 예. 영어 단어죠. 예, 영어잖아. 요거 꾸미기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데 다꾸라고 또 꾸미기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다자로 시작하는 건가요? 그렇게 다 드리면 네. 4글자 중에 한 글자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301님이 매일 듣는데 설마 되겠어? 다 땡땡땡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되셨네요. 네,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매일 들으니까 되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세계 엑스포 2030 세계 엑스포. 와, 이거 한 15시간 뒤면은 결과 나오죠. 네. 두둥입니다. 내일 새벽 1시쯤 뭐 예. 늦어도 1시쯤에는 결과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네. 프랑스 파리에서 예. 프레젠테이션이 거기서 이제 열리는 거죠. 우리나라가 첫 번째라고도 하고요. 현재 지금 재계 총수들도 그렇고, 예, 우리나라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오유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해 있습니다. 전 이게 참 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원래 그런 건가 잘 모르겠는데 연구 대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 얼마 전까지 업계 팀장을 했었거든요. 네, 경제계. 네, 정말 이상한 장면이요. 그러니까 이게 엑스포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면 또 모르겠습니다. 엑스포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기업의 노력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모 기업의 계속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뭔 작은 이벤트를 했는데 요거를 방송에는 안 내도 됩니다. 기사만 하나 남겨주십시오. 네네. 라는 식으로 요청을 해요. 저한테. 제가 팀장이니까. 네네네. 근데 방송에 안 넣어도 되고 그냥 텍스트 형식으로 기사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어떤 실적 보고용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하는 네. 거 기사 몇 개 나왔다. 네. 근데 사실 뭐 지금 더 재밌는 얘기를 할 텐데 이런 얘기로 시작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정말 이상한 현상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한 것이 기록되어 있길 원합니다. 아니 뭐 오늘 이제 결과가 보면 나오면 알겠지만 네. 사실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요, 판세는. 근데 사실 이제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은 사실 뭐 엑스포 유치라는 어떤 국가의 어떤 축하할 되게 좋은 성과를 위해서 뭐 민과 관이 합심해서 같이 뛴다. 그 자체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가 네. 뭐 사실 뭐 친구들끼리도 공동의 목표로 해서 합심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 자체는 뭐라 할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현상 자체가 굉장히 세계적인 시각에서 보면 특이하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2028년 올림픽을 로스앤젤레스에서 하더라고요. 네. LA. 이 LA 올림픽이 언제 확정이 됐냐면 2017년 IOC 총회에서 확정이 됐어요. 네. 그때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면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뭐 메타의 저커버그, 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뭐 블랙록의 레리 핑크 이런 회장들이랑 같이 LA 올림픽 유치하러 다닌다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상상이 안 가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심지어 당연한. 트럼프 대통령이 유치 활동을 했는지 기사를 다 찾아봤는데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확정된 이후에 LA 축하합니다라고 성명 하나 남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특이하다. 이거는
한국적 현상이다라고 막 설명할 수 없는 뭐 그렇죠. 민과 관이 정말 혼연일체가 되는 우리나라는 대통령부터 네. 예, 뭐 좋은 걸 수도 있고 특이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참 보기 드문 현상인 건 확실합니다. 뭐 평창 올림픽 때도 그랬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늘 그래 왔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세울 힘,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 영향력 높은 사람들이 뭐 세계 총수들이고 또 K-팝 스타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힘을 국가적으로 또 빌리는 게 어찌 보면 또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 프레젠테이션을 지금 누가 하느냐도 약간은 베일에 좀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하느냐, 요 누가 하느냐, 요거는 이제 한번 좀 봐야겠습니다. 지금도 그 저희 방송하는 와중에 네. 관련 화면들이 그 TV 브라운관을 통해서 나가는데 예. 반기문 사무총장도 전 사무총장도 보이고요. 파리에 한덕수 총리도 도착했다 하더라고요. 보이고요. 뭐 악수하고 아주 화려하게 지금 유치 노력의 마지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860님이 여수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었던 여수 시민으로서 부산 꼭 될 거라 믿습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경제적 효과 장세희님이 엑스포 유치가 그렇게 경제적 가치가 큰가요? 그동안 여수도 보면 관광객 유치 예전 같지 않고요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일단 경제적 효과 얼마나 기대가 되나요? 이번 엑스포가 근데 이제 약간 좀 차이점은 있다고 하죠. 등록 엑스포여서 기존 엑스포보다는 이제 전시 기간도 한 3개월, 기존에 3개월이었다면 이번에는 6개월 정도로 길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개최국이 그 뭐 부스 같은 거, 그 국가관 같은 거를 뭐 직접 와서 이제 A관 같은 경우는 참가국이 자비로 전시관을 만들어서 자재까지 다 가져와서 지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쨌든 그 전에 엑스포와는 조금 엑스포보다는 경제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고, 지금 추산되는 게 한 61조 정도라고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직접 생산 유발 효과가 한 43조고 부가가치까지 하면 한 18조 정도 기대된다. 뭐 이렇게 그 예상이 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2010년 뭐 상하이 엑스포 같은 경우에 뭐 한 7,300만 명이 방문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뭐 엑스포를 치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때 뭐 추산되는 경제 효과가 한 110조 원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한 기자. 의미가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되게 컨텐츠가 많은 나라가 됐잖아요. 그쵸. 어느 순간 이 컨텐츠가 많은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 흥미가 있을 겁니다. 이 흥미를 어떻게든 끌어서 관광으로 먹고 살 준비를 좀,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시도를 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뭐 다른 산업들이 다 성숙해 있기 때문에 관광으로 외국인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충분히 얼마든지 할 필요가 있고, 게다가 이 엑스포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효과는 분명합니다. 특히나 이건 약간 비즈니스 성격도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되는 마이스 관광 쪽으로 우리나라가 안 그래도 코로나 전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쪽으로 개발해 나갈 필요도 있고, 부산이라는 도시가 그런 측면에서 강점도 있고 관광 자원도 있고 뭐 회의할 시설도 좀 더 만들 필요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다, 좋다, 그리고 된다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이 엑스포는 흑자가 난데요. 대부분의 큰 산업들이, 큰 올림픽이든 뭐 월드컵이든 흑자가 난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는데 간접적인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엑스포는 흑자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마다할 필요는 또 없다. 6개월 동안 하니까요. 네네. 네. 혹시 여러분은 여수 엑스포 가보셨나요? 네. 너무 사람이 저는 많아서 오. 속상했습니다. 사람 많았어야 되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근데 사람 많으면 줄을 서니까요. 네, 너무 대전 힘들더라고요. 엑스포는 혹시 가보셨나요? 대전 그 엑스포. 네, 학교에서 저도 수학여행처럼 네. 갔던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꿈돌이 생각납니다. 세모난 얼굴이었나요? 초등학교 때 가서 꿈돌이 인형 사고 도우미 누나들하고 사진 찍고 한비탑 보고 저희 다 같은 세대인가 봅니다. 예, 그 시절. 근데 사실 규모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아예 대전 엑스포, 여수 엑스포는, 대전 엑스포는 그 규정이 좀 바뀌기 전, 너무 오래 전이었고, 여수 엑스포는 요게 그냥 인정 박람회, 그렇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규모가 당시에는 뭐 3개월 정도였고, 이거는 말 그대로 월드 엑스포. 등록 박람회. 예, 세계 엑스포이기 때문에 6개월까지도 가능한 거고 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뭐 경제적 파급 효과, 뭐 고용 창출 50만 4천 명, 부가가치 유발 18조 원, 생산 유발 효과 43조 원. 이거는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에서 연구 용역들을 맡겨가지고 계산을 해낸 거긴 합니다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 그 이상의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오면 항상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6개월 동안 큰 행사를 열고 관광객들이 국내 관광객도 부산을 가고 거기에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잘 돌죠. 당연히 소득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데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얼마다라고는 보통 이벤트를 앞두고 많이 발표가 되는데 그 숫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검증도 안 돼요. 61조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게 이런 거예요. 생산 유발 효과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겨가지고요. 현대차 자동차 100대를 삽니다. 한꺼번에. 그러면은 현대차는 100대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한 대 1억이라고 치면 100억이 누군가한테 소득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나는 돈을 썼고 돈을 받아서 저쪽에서 그만큼 유발만 된 거잖아요. 61조의 경제 파급 효과라는 것은 61조의 소득이 생긴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또 하나 쉽게 얘기 드릴 수 있으면 우리가 임시 공휴일 지정할 때요. 그때도 경제적 파급 효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때도 보통 임시 공휴일 하루 지정하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5조 원 정도 있다고 해요. 60조면은 임시 공휴일 12번 지정하면 끝나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60조가 적다 많다가 아니라 숫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나 보다. 그냥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히 있겠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좀 오해하지 않는 숫자일 겁니다. 저도 반성을 하나 하자면 그 G20 정상회의라는 게 2012년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했습니다. 경주에서 재무장관 회의를 하고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때 제가 경제부에 있었는데 그런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보도를 하다 보니 언론의 메커니즘을 알겠어요. 어떤 곳에서 이번에 경제 효과가 3조 원입니다라고 어떤 연구소에서 발표하면 그 다음에 또 언론사에 나기 위해서는 5조 원이 되어야 언론사에 납니다. 전에 거보다 경제 효과가 크대. 이건 직접 효과만이었는데 이건 간접 효과까지 계산했대. 그러면서 3조가 5조 되고 7조 되고 10조 되고 14조 되고 18조 20조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높은 숫자가 나와야 기사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대회를 추진하는 쪽은 당연히 추진하는 쪽은 유발 효과를 당연히 좀 크게 보이고 싶고 하죠. 당연히 가장 최근에 있었던 평창올림픽 때 당시에 청와대가 발표했던 평창올림픽의 생산 유발 효과가 30조 원이라고 발표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다 끝나고 나서 2018년에 GDP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은행이 평창 때문에 우리나라 연간 GDP가 0.05% 정도 늘어났습니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60조라고 하니까 그대로 대입을 하면 2030년 GDP가 0.1% 정도는 올라가는 플러스 효과는 있는데 뭐 그걸 뭐 작다고 할 수 없고 엄청나게 큰 건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뭐 나라의 운명이 바뀔 정도의 그런 거는 절대 아니다. 우리 사실 우리 너무 큰 기대를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어떤 국제 이벤트를 유치하는 거다 정도로 이해해야 설사 우리가 유치 못했을 때도 상심도 덜할 것 같아요. 이게 그 이른바 월드 클래스 박람회다 보니까 월드컵, 올림픽 거기서 뭐 3대 이벤트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부산시가 가장 간절할 것 같은데요. 부산시 차원에서 또 투자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부산에서도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지금 뭐 경제 효과를 계속 얘기는 하긴 했지만 좀 부수적인 도시 재생 사업 뭐 이런 것도 이제 이 엑스포를 통해서 한번 도시를 다시 부흥시켜 보자 이런 또 보관도 있거든요. 특히 지금 이제 하려는 북항 자체가 이제 재생 사업을 한 10년 정도 추진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동력이 잘 붙진 않아요. 이게 재생한다는 게 이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어서 어쨌든 계기가 있고 큰 돈이 들어오고 큰 동기가 있으면 이런 걸로 해서 도시를 한번 부흥시킬 수 있고 또 뭐 그 예로 뭐 파리 같은 경우가 이제 엑스포 통해서 사실 그 유명한 에펠탑 세우고 그 다음에 도시를 계속 몇 번 바꿔 나가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홍보가 되면서 부산 입장에서도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뭐 경제 뭐 효과도 있지만 생산 유발 효과도 있지만 이런 부수적인 것도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뭐 이런 효과 외에 우리 얼마나 될 거냐, 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판세를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3등이라 그랬어요. 이탈리아랑 사우디에 뒤져서 특히 사우디가 저만치 앞서 있고 사우디가 할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탈리아는 뒤로 빠진 모양새입니다. 정부 기관들이 지금 파리에 안 와요. 중요한 사람들이 안 오고 우리나라는 다 직결하고 있죠. 이 분위기만 봐도 왠지 이탈리아는 제낀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투표에서 지금 사우디는 이미 100표 이상을 확보했다고 그럽니다. 120표. 사우디 그 언론에서 세요.
세면 한 120표 정도 있다. 근데 이게 200표가 안 되니까 예. 결선 투표로 가도 사우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사우디의 관측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전략은 일단 1차 투표는 3분의 2 찬성해야 되니까 1차 투표는 그냥 2명 중에 하나로 결선에 가고 결선에서 뒤집는다라는 전략인데 여기에 결부되어 있는 게 가치 외교입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다 우리를 지지해 줄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들 그리고 좀 선진국들이 우리를 지지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믿고 있는데 객관적인 판세는 일단 사우디 쪽에서 세기로는 이미 사우디를 지지하는 쪽이 과반은 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런 판사의 분석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익명 투표를 무슨 수로 판세를 분석을 하나요? 사실 우리가 총선 대선 판세의 분석이 맞던가요? 우리나라 선거 투표도 판세 분석을 못 하는데 183개국의 대표단의 마음을 우리가 뭐 어떻게 알아요? 이게 익명입니까? 네. 익명입니다. 익명 투표. 비밀 투표고 설사 우리 대표단한테 악수하면서 아우 한국 찍어 드릴게요. 해놓고 커서 다른 거 찍는 거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제 물량 투하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관, 그러니까 돈 빌려준다, 뭐 경제적 지원 얼마 해주겠다 이런 걸로 또 약속을 하면서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나라들도 표심을 좀 많이 가져간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 이른바 대기업, 재벌 총수들이 가서 경제적인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은 다들 가져봅니다. 물론 이제 엑스포 이후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남기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임동우 님이 대전 엑스포 때 친구들하고 아스팔트를 까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다고. 근데 당시 알바비보다 운동화 교체 비용이 더 많이 나왔었다고 하고 아까 강성택님. 엑스포 개최하기 위해서 민관 기업이 하나로 뭉쳐 열심히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또 의견도 주셨습니다. 해서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 새벽 0시 30분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세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KBS 서영민, 김준범, 조정인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2부에서 중국의 창업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고요. 과연 우리나라도 좀 도입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